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베트남의 MZ세대 도이머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독감의 후유증이 다 가시지 않아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유명한 세 국가만 봐도 바로 감이 오실 텐데 바로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공산당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정보를 통제하며 반대파를 억압하고 있죠. 또 국제사회 비판 속에서도 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5개국에는 일당 독재 공산 국가라는 점 말고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가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기성세대보다 낮다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탕핑족과 북한의 장마당 세대, 베트남의 도이머이 세대가 그러한데, 이들은 모두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중시하는 반면 정치에는 관심이 없거나 불만을 품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업로드된 개인주의 영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개인주의와 대립하는 것이 집단주의이고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산업혁명 등 서양의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개인주의가 퍼지면 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사회에서 밀려납니다. 지금이 일당 독재 공산 국가들에서 개혁개방이나 세계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개인주의가 퍼지고 있다고, 자유주의가 퍼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여기서 아마 중국의 탕핑족과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익숙하게 느껴지실 듯 합니다. 두 국가의 청년 세대는 뉴스에서 자주 언급이 되기도 하고 이미 저희 채널에서 따로 다룬 적도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방 말한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퍼지면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체제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어나기 힘들었던 체제의 변화가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근데 뭐 항상 어떻게든 유지해 왔지만요. 다만 베트남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체제의 변화가 없더라도 미래에는 사실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이머이란 사실 정책의 이름입니다. 흔히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알려진 도이머이는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일련의 경제사회 개혁 정책을 의미하죠. 이 정책은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계획경제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려는 목적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경제가 개판을 넘어 아사리판이었거든요. 도이머이 정책은 단순히 경제 분야의 개혁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사회, 문화, 교육 등 베트남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탄생하고 자라난 젊은 세대가 바로 도이머이 세대이죠. 그럼 베트남 정부가 왜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했는지 배경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도이머이 정책 배경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베트남의 근현대사를 전부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니 베트남 전쟁 이후부터 보죠. 1975년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함락하면서 베트남 전쟁은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베트남은 1976년 7월 2일 공식적으로 통일을 이뤘고 통일 베트남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통일 직후 베트남 정부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듯 농업 집단화, 산업 국유화, 계획경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남부 지역에도 강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듯 경제는 개판이 되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진 상태였고 인프라 역시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었기에 회복이 되어야 했지만, 또 안 좋은 만큼 정책과 계획만 잘 수립하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기도 했지만, 베트남이 완전히 공산국가로 돌아서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 정책의 실패까지 더해지며 베트남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죠. 이 와중에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침공해 크메르르주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크메르르주 정권이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국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을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베트남과의 전쟁을 감행합니다. 1979년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베트남의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베트남은 식량 부족, 물자 부족, 하이퍼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등으로 어렵다 못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요. 베트남 내에서는 체제에 대한 의구심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은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도 퍼져나가게 되었죠. 공산당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회생시킬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공산당의 눈길을 끈 것이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 활발해지고 있었던 시장 경제죠. 다른 이념이나 체제와 달리 자본주의의 역사라고 하면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본주의는 인류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한 것도 인간 본성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당시 베트남의 농민들은 정부의 엄격한 쌀 가격 통제에 맞서 몰래 쌀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시골뿐만이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암시장 거래가 성행했죠. 공산당 내 개혁파들은 농민이 스스로 생산물을 시장에 팔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보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생한 게 바로 도이머이 정책이죠. 베트남어로 도이머이란 새롭게 바꾸다, 혁신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도이머이 정책을 사회주의 지향적 시장 경제라고도 부르죠. 베트남의 시장 경제는 사회주의 이념을 유지하되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이 덩샤오핑 시기부터 추진했던 개혁개방 정책과 다소 비슷한 면이죠. 도이머이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개혁이죠. 도이머이 정책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농민에게 토지 사용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동시에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베트남은 이후 세계적인 쌀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죠. 두 번째는 기업 및 산업 정책 개혁입니다. 이 파트가 베트남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줘. 베트남 정부는 국유 기업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외국 자본 및 민간 자본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고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는 토대를 마련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외 개방 및 국제관계 개선입니다. 베트남은 서방 국가들 및 지역 강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시도했죠. 이렇게만 보면 도이머이 정책으로 즉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도이머이 정책 초기에는 베트남 내부에서 정치적 반발도 심했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뒤섞인 애매한 과도기적 상황이 장기화되었죠. 또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성 역시 여전했습니다. 경제가 개방되고 민간 영역이 늘어났지만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 수준은 변함없이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19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베트남은 아예 서방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고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었죠. 1990년대 베트남은 연평균 7%의 성장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이머이는 베트남인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죠. 하지만 또 동시에 혼란도 들이닥쳤습니다. 호치민시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는 외국 투자가 집중되어 발전했지만 시골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도시 농촌 간 격차가 심화되죠. 도로, 통신, 의료, 교육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대도시에만 집중되다 보니 궁극적으로 베트남 전체의 양극화 및 불평등 또한 심화됐습니다. 도이머이 정책 이후 정부가 문화예산을 삭감한 반면 해외 콘텐츠 유입은 지속되어 베트남의 문화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 어린 시절을 통해 베트남의 폐쇄적 사회주의 시기에 보냈지만 성인이 될 무렵부터 본격적인 개방 시대를 경험한 세대 도이머이 세대가 탄생하죠. 당연히 극심한 세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의 2030 도이머이 세대는 전쟁 세대라 불리는 베트남 전쟁을 경험한 기성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으니까요. 부모 세대는 전쟁과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가진 고생을 한 반면 도이머이 세대는 경제적 개방으로 비교적 물자가 풍부해진 시기에 자라나고 외국 문화와 외국 상품을 자연스럽게 접해왔죠. 특히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베트남에 도입되면서 다른 국가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도이머이 세대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해외 문화를 손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도이머이 정책 이후 교육 시스템의 개혁으로 교육 자체도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베트남의 거의 모든 학교가 국공립이었으나 정부가 공교육만으로는 교육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심지어는 과외까지 받은 이들도 있죠. 사실 핵심은 내용입니다. 계획경제 시절에는 주로 교육이란 게 이념교육과 산업용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도이머이 이후에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강조되었으니까요. 콕 집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트남에는 당장 자국 기업이라고 내세울 만한 기업이 없었으니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만약 이 기업들이 어느 순간 빠져나간다면 대체할 기업을 만들 사람도 필요하고요. 교과 과정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정보기술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고 국제학교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학생들일 경우 미국과 호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으로 아예 유학을 떠나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가치관이, 생각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예 다르게 된 겁니다. 즉 계획경제 시절에는 개인의 삶이
및 국가 이념에 의해 크게 제한을 받았지만 도이모이 세대는 어느 정도 통제가 풀어진 시대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국가보다는 개인의 자아 실현, 자아 표현을 강조하는 서구적 가치관에 더욱 친숙한 세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부모 세대는 전쟁 시기를 겪으면서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는 집단주의적 사고가 강한 반면 도이모이 세대는 가족이나 마을, 당, 조직 등 집단에 대한 충성 대신 자신에게 맞춘 개인주의적 사고가 강하고 부모 세대는 경제난과 물자 부족을 겪었기 때문에 절약을 미덕으로 삼지만 도이모이 세대는 브랜드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소비를 즐기죠. 모든 것이 이전 세대보다 월등하니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이런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건 베트남 청년층만의 특징이 아니라 사실상 어느 나라에서든 심지어 어느 세대에서든 보이는 현상입니다. 경제 및 기술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대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환경은 또 상황은 다릅니다. 다른 국가들은 변화에 대한 갈등은 있지만 적어도 체제로 인한 갈등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좀 더 개인주의화 되었다고 또 기성세대와 많은 점이 다르다고 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념에서 원하는 국가의 체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이모이 세대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부모 세대의 갈등이 아닌 도이모이 세대가 베트남 정권에 미칠 영향이죠. 중국이 탕핑족 때문에 북한이 장마당 세대 때문에 체제 유지의 불안을 느끼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시 당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베트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도이모이 정책으로 인한 단점을 꼽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집권당 공산당의 권력을 지속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북한이 김정은이 젊은 층의 충성도를 높이려고 한국 컨텐츠를 보면 엄벌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현재 베트남 공산당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념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미디어를 통해서 공산당의 역사와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업적을 강조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또 외국에서 유입되는 비판적 컨텐츠나 민주주의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등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부와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사이버 안보법도 강화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념교육과 통제만 강화한다면 당에 대한 충성도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도이모이 세대가 선호하는 정책을 일부러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밀어주기도 합니다. 언론도 통제가 가능하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힘쓴다라고 과시하는 것이죠. 모든 체제의 변화, 혁명, 사회적, 국가적 요구는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먼저냐, 경제의 변화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말과 같이 무엇이 먼저인지 확답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건 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때는 항상 경제적 변화가 온 뒤였다는 것이죠. 과연 독재 국가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북한, 중국, 베트남은 당근과 채찍으로 변화를 요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베트남의 MZ 세대, 도이모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